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먼저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하는 분들은 조금 있다가 놀라시게 소개해드리고요. 주제는 2020년 부동산 전망, 부동산 최고수들이 뭉쳤다, 이런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합격에서 창업까지 책임지는 공인중개사학원 랜드프로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나오신 놀라운 분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성규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번째 놀라운 분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 사업은 이분 앞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신문 전현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낙 매체에서 많이 보신 유명한 분이시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신교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연구관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 박사님부터 오늘 이 행사 이런 놀라운 자리에 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보더라도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은 의미를 찾으면서 또 더 열심히 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그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정부를 통해서 또 뭐 신문이나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듯이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정책 변화라는 이런 쪽은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박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속풀이 하듯이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약간의 엉어리까지 포함해서 조금 풀어놓고 가는 그런 살풀이장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풀어주십시오. 전현규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제로 주택 가격의 상승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지위 부분이 상당히 비교적 자유롭다. 이 부분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해서 18개의 대책까지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도심지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계속해서 이 제한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또 그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규 교수님. 예, 뭐 저는 워낙 시장주의자라 가지고 근데 이번 정부에서 나온 대책들을 보면은 이제 수위를 좀 넘어간 게 아니냐, 이게 전문가 예측 영역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들 한번 추정도 불가능하지만은 한번 추정 비슷하게 한번 해보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동산 인사이트 곽창석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진우 대표하고 그 오피스트 돈 버는 부동산에서 유튜브를 계속 해왔는데요. 이제 우리 두 사람만 할 때는 좀 외로웠는데 이게 우리 그 전문가님들과 같이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이드가 되고자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주식회사 오피스 대표 부동산 토지 쪽 강의를 계속했던 이진우입니다. 오늘 오신 이 네 분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전문가 활동을 하는 제가 인정하는 부동산 초고수들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큰 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성규 박사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0년 부동산 정책 방향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먼저 두 박사님, 2020년 부동산 정책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동산 시장은 뭐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시장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대책 발표를 수차례 해왔죠. 지금 한 18차례 혹은 한 20차례 정도 된다고 네. 하는데 그런 어떤 대책 발표를 통해서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굉장히 강하게 이끌고 가는 그런 어떤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2020년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2018년, 19년도의 정책의 간단한 어떤 흐름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아마도 우리 그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은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가장 강력한 대책을 그동안에 두 가지를 꼽는다면은 2017년도에 8.2 대책 그리고 2018년도에 9.13 대책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들이 계속 강하게 34~5조 이상 이어져 오면서 2019년에 들면서 정부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선 자체가 한 6월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오기도 했고 작년 말 같은 경우는 12, 16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말 그대로 규제의 끝판왕, 뭐 기존에 있었던 대책들을 갖다가 규제의 강도를 훨씬 높인, 특히 대출과 세제 등을 통해서 높인 그런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상당히 현재까지 원래 2020년 넘어오고 난 뒤에도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제초한 합헌 판정까지는 그렇죠. 지금 뭐 사법부까지 거들면서 예, 예. 정부는 지금 뭐 나름대로 어깨에 날개를 달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또 공교롭게 상당히 앞으로도 조금 암울할 수 있는 게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고 왔다. 제가 뭐 이끌고 왔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끌고 왔다고 여겨지는 어떤 김현미 장관이라는 국토부 장관님께서 그까지 하신다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지역구로 돌아가시지 못하고 아마 고향에 아마 자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로 돌아가지 못하고 당분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계속 하시게 되면은 제가 볼 때 뭐 2020년이라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여기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2020년에도 2019년까지 진행되어 온 어떤 대책의 흐름이나 강도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징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찌라시도 돌린대요. 앞으로 나올 대책 찌라시 그거 보셨어요? 예. 오죽하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한편에서는 뭐 유언비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예, 예. 그런 것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 민심이 흉흉할 수도 있고요. 이 시장에서도 불안감이 극대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사님, 그러면 제가 볼 때 참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정책들이 뭐 대자뷰, 기시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참여정부 때 그 8.3.1 대책 이후에 가장 강력한 대책이 8.2, 9.13, 12, 16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나고 났더니 8.2 대책은 임대사업자 구멍이 있었고 네. 9.13은 일가구 1주택 전세대출 구멍이 있었고 네. 그걸 다 틀어먹은 게 12, 16인데 네. 이제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로 인해서 9억 이하가 이제 많은 키높이 할 수 있는 지역도 또 몰린다.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틀어막는다면 시장이 숨도 못 쉬는 거 아닙니까? 숨도 못 쉬는 것은 뭐 시장 상황에서 뭐 정부의 의도하는 바니까요. 그렇죠. 꼭 꽉 눌러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해서 자신들이 신호하는 방향으로 따라오라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건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걱정스러운 건 12, 16 대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장에 있는 많은 주택과 연관된 분들을 갈갈이 찢어놨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크게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찢어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주택자도 찢어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주택자들 집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1주택자와 그 다음에 다주택자를 다시 또 분리를 하는 데다가 다시 또 그 주택의 가격을 가지고 또 저 이런 표현은 너무 심할지 모르지만 심하게 좀 하세요. 장난을 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억과 9억과 15억 또 9억 이상을 고가주택이라고 누가 이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어떤 이름을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15억 이상을 뭐 이제 초고가주택이라고 이름 짓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이 정부가 출범할 때가 약 7억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위 가격만 비교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부정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약 한 2억 정도 이상의 자산가치 증가를 가져왔다. 이런 점에서 시장에 있어서는 그러한 혜택을 입은 분들이나 또 입지 않은 분들이나 모두 다 지금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자산가치 증가를 가져온 분들은 그 다음 정부가 그것을 그냥 두는 게 아니죠. 세금 등을 통해서 굉장히 쫙쫙 짜라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졸려서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12, 16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 예.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어떤 주택의 수요자들 간에 있어서의
하여튼 편가르기를 했다. 너무 이 여러 부분이 저는 분야에서 편가르기를 많이 그죠. 하는 그래서 그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안타깝습니다. 자, 요 대목에서 다른 전문가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곽 대표님이 이제 아까 데자뷰 기시감 얘기했던 참여정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두 박사님 말씀 듣고 저 곽 대표님 얘기를 좀 풀어주시죠. 주택 정책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바가 보면은 이제 주택 매매가가 뛰면 안 된다, 네. 안정시키겠다, 뭐 이런 대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 수요 자체를 누르겠다. 예. 그래서 뭐 대출도 안 해주고 또 세금도 많이 내게 하고 뭐 청약도 아주 까다롭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가를 못 뛰게 하겠다는 건데 예. 더 중요한 거는 주택 정책이 국민의 주거 복지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근데 매매가를 이렇게 억눌러 놓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수요만 억눌리는 게 아니고 공급도 같이 눌린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은 사실 큰 폭으로 주택 공급이 줄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주거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고가 주택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큰 폭의 전세가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서민들이 싼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부자들은 본인들이 살 수 있는 집보다 더 저가 주택에 살게 될 거고요. 서민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싼 집에 살게 될 거라는 게 제 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택 정책이 목표하는 거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바예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주택 정책의 목표부터 저는 이번 정부가 잘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목표. 예. 이번 정부 예. 정책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는 정책이 나오면 한 6개월 정도는 가는 게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는 아까 역대급 센 정책들이 몇 개 나왔는데 파리 대책이 나올 때를 보면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KB 지수를 찾아보니까 예, 예. 파리 대책 이전 1년간 강남 아파트가 이제 한 4%대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후 1년간 14%대 오릅니다. 그 파리 대책은 재밌는 거는 파리 대책 이후 한 2달 지나서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예. 그때 왜 이렇게 2달이냐를 보니까 그때 이제 장관이 그때 아마 법인세 그 인상이 있어가지고 휴가 나갔던 장관이 급하게 뛰어와서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한 1, 2주 동안 이게 우리 부처일이 맞냐? 예. 그 혼선도 한 1, 2주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뭔가 파악하는데 한두 달 걸려서 예. 한두 달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쭉 뛰었다가 연말부터 조금 안정적으로 갔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게 9.13 대책에 발맞춰가지고 폭등을 합니다. 이제 전국 집값은 계속 빠지는 상황에서 강남과 서울 아파트만 계속 오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9.13 대책은 정부에서도 작년 초까지도 뭐라 했는가 하면 이제 시장 잡혔다. 예. 실제 마이너스를 막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여름에서부터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 지수는 전국 안정이- 평균 지수는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렇죠. 이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한 2%대 정도 올랐거든요. 아파트가. 예. 근데 이제 서울 아파트는 뭐 한 20몇 %씩 올랐으니까 예.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가 예. 9.13 대책 나오고 나서는 안정적이고 뭐 한 7, 8월까지만 해도 시장은 안정적이다. 그렇게 하다가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여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갑자기 서울하고 강남 아파트가 막 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고 달려서 이제 좀 숨을 고르는데 그 작년 말에 12, 16 대책이 나왔습니다. 예. 시장에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이번에는 어디로 움직일까? 아. 과거에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은 뭐 한 5, 6개월 정도 눈치도 봤는데 예. 이제는 나오면 이제 미리 예상하고 미리 반응하는 것 같아요. 정책이 나올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강남 사람들 더 좋아한다 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제 정책의 한계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두 박사님 뭐 그 정책 방향의 목적성이 지금 아까 곽 대표님 얘기하신 그렇죠. 것도 이게 헷갈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담입니다만 저도 방송할 때 가끔 제가 다혈질이라서 왜 이렇게 열을 내냐 그랬는데 제가 13년, 14년도 서울경제에서 이전에 기센 부동산 진행 그럼요. 많이 나오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와서 집 없는 청년,
신혼 부부들이 집을 갖기 좋은 정부가 되겠다. 그래서 저 처음에는 정치 성향은 안 맞았지만 방향성 맞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오는 정책 족족 실진 아까 곽 대표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있는 사람은 돈 더 비싼 집에 못 살게 하고 없는 사람은 무리해서 사게 한다.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뭐 좋은 의미겠죠. 100% 청약가점제. 지금 서울이 한 60점 이하짜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주택 한 25년 돼야 되고 네. 결혼해서 애 한 4인 가족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저는 굉장히 아시지만 정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노합니다. 저는 사실 예. 이 정책에. 두 박사님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뭐 그런 뭐 분노심이 있는 거는 뭐 원체 자꾸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거의 저는 뭐 만성에 대해서 별로 크게 못 느끼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언론 지상을 통해서 볼 때 국내에서도 이제 30대 사실은 굉장히 꿈 많고 어떤 자기의 미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그 30대가 주거 문제에서 그 틀 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 내 집 마련의 꿈을 거의 이제 포기하다시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최근에 와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들고 나왔을 때 민간 택지 확대 적용을 한다고 들고 나왔을 때 가장 강조했던 점이 그거거든요. 저렴한 주택을 많은 사람들, 서민들에게 이제 주겠다. 예. 이거였는데 실제 그 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청약 제도로 인하면은 뭐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30대의 경우에는 죽다가 깨어나도 이런 표현이 또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속절에 다 소심함입니다. 그래서 다 죽다가 깨어나도 당첨되기는 힘든. 예.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꼭 가지고 싶으면은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많은 어떤 추가적인 우리가 그 많은 피가 붙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만 가능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주택 마련이 고달픈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부 정책의 방향 자체가 골고루 그리고 또 많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언급하다시피 서민들에게 주거의 안정이라는 부분들을 달성시켜 줘야 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그렇게 자랑했던 거 지금 보십시오.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의 서울 시내 같은 게 신규 공급에 지나치게 모여드는 부분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전세 시장이 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아직 집을 갖지 못한 단계에서는 주거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인위적으로 주택 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분양가 상한제만 앞에 나와서 흔들면서 나 잘했지요라고 하는 경우에 어느 누가 그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알고도 그렇게 계속 하는 건지 이게 18, 19번째 되면은 이걸 우리가 형법상에 보면 상습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책 내는 것도 약간 상습적으로 가는 것 같고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려면은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보여야 되는데요. 전번에 12.16 대책을 발표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홍 부총리께서 이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대책을 낼 때는 그 대책으로서 끝장을 보겠다는 정도의 마음 자세로서 국민을 위해서 가는 길에 어떤 다음에 만약이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식의 마음 자세를 보여줘야만이 국민이나 시장이 따를까 말까 하는데 요거 해보고 안 되면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건 무슨 상점에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박사님 오늘 이 네 분 하면 한 이틀은 해야 돼요 사실은요. 죄송합니다. 네, 그게 아니고 흥분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자, 임명하겠습니다. 두성규 선임위원을 국토부 장관 임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일 정책 한번 발표해 주시죠. 너무 지칩니다. 네. 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장관이 된 이 시점에서 이제 시장을 좀 더 쉴 수 있는 휴식 또 휴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있는 그동안에 꽁꽁 묶어놨던 규제들은요, 당분간 제가 보너스 차원에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름대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규제는 풀면서 공급 부분을 충분히 주도록 함으로써 나중에 정말 제발 공급을 좀 중단해달라라는 원성이 올라올 때 그때 제가 공급을 중단시키면서 국토부 장관에 물러나도록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임 두성규 국토부 장관의 취임사를 들었습니다. 자, 하여튼 정책 방향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 뭐 이제 다 진행을 하면 수요와 공급입니다. 공급을 그만해달라는 얘기는 건설사들이 막 얘기할 정도면 시장은 저절로 자정이 될 텐데 그걸 다 알면서 저보다 다 똑똑한 분일 텐데
하여튼 두 박사님 시장 전망 하여튼 방향성 봤고요. 앞으로 더 센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짐작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어떤 많은 대책들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낼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뭐 요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번에 12.16 대책을 통해서 나왔던 대책들 가운데 뭐 세제라든지 대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예. 이런 또 자금 추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를 지금 낱낱이 까보겠다. 그렇죠. 그리고 주택을 사는데 내가 주택을 사는데 왜 15가지의 서류를 내고 내가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범인이 아닙니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스스로 밝혀야 되는지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모든 주택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를 다 범죄인으로 추정하고 가는 것은 아닌지 사실은 굉장히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는 뭐 법을 고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더 시장에 있어서 심리를 위축시키고 누르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렇게 범죄인 몰아가듯이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주성규 박사님 2020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 정말 많은 시간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죠. 근데 이 정도에서 일단 일단락하고요. 자, 첫 번째 질문 주성규 한국건설사업연구원 선임연구원께 드렸던 2020 부동산 정책 방향 시간이었습니다.